네, 오래 기다렸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한국사 시간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어떻게 지난 밤에 계엄령이 선포됐는데 다들 무사히 잘 보내셨나요? 선생님이 늘 수업에서 책으로 배우던 내용을 나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조만간 몇 년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유튜브 채널에서 2024년 12월 4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업을 하게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선생님도 집에서 TV를 보면서 열심히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이거 나중에 수업 자료로 써야지 열심히 캡처를 해두고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자, 아무튼 우리 학생 여러분과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을 함께하고 있었다는 기분이 또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부터 1960년대의 경제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순차적으로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죠?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짧게 다시 복습하고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박정희 정부는 국가 주도의 경제 개발 정책을 추진해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야 군사 정변으로 권력을 잡은 것이 정당화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60년대부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해서 집중적인 경제 발전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일단은 1차 개발 5개년 계획 때에는 기관 산업과 사회 간접 자본의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졌고요. 우리나라는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자원도 없었기 때문에 가진 거 노동력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노동 집약적 경공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돈을 많이 네. 하지만 아무래도 경제 발전을 이루려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었는데 가난해도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어떤 선거 전략이 발전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중간에 경제 발전 전략을 수정을 하게 되죠. 그죠? 외국에서 돈을 빌려와서 그걸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국내가 아닌 외국에다 판매해서 이익을 올리는 쪽으로 수출 전략을 경제 발전 전략을 수정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러면서 한일 국교 정상화, 서독 파견, 광부와 간호사, 베트남 파병 등으로 벌어왔던 외국으로부터 도입되었던 자금 같은 것들이 이 시기에 경제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라는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기쯤 가게 되면은 수출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발전하게 되고요.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이어가기 위해서 포항제철 공업소라든지 아니면 경부 고속국도 같은 것들이 이 시기에 만들어지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하지만 이 1960년대에 이루어졌던 이러한 경제 발전은 외국에서 빌려온 돈을 통해서 이뤄낸 경제 성장이었어요. 그죠? 따라서 경제는 성장했지만 외국에게 갚아야 될 빚의 부담도 점점점 커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외국에서 돈을 빌려와서 이뤄낸 경제 발전이었기 때문에 외국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또한 우리가 물건을 수출하는 걸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물건을 얼마나 사줄 수 있느냐, 이런 어떤 외부적인 경제 요인에 의해서 우리 경제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국가 부채의 증가, 대외 의존도의 심화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1960년대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불어닥치게 되면서 우리나라 물건의 수출이 줄어들게 되고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서 빌린 돈에 대한 갚는 부담이 커지게 되자 기업들이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83 조치라고 해서 기업들이 외국에서 빌린 돈은 어쩔 수 없지만 국민들한테 빌렸던 돈에 대한 빚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를 취하게 합니다. 그죠? 이자 깎아주게 되고요. 8년 동안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갚아야 되는 기간을 미뤄주는 등 이런 어떤 조치들을 취하게 되면서 기업들은 한숨을 돌리면서 경영이 개선될 수 있었지만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서 국민들은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침해받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박정희 정부 시기의 경제 발전은 정부가 기업을 키워주고 그 과정에서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70년대로 오게 되면은 경공업으로는 경제 발전을 시키는데 슬슬 한계가 오게 돼요. 그죠? 왜냐하면 경공업은 이익이 많이 남는 산업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70년대에도 빠른 경제 성장을 이어갔지만 1970년대에는 두 차례 석유 파동이 발생을 하기도 해요. 중화학공업의 핵심적인 원료는 석유였는데 석유값이 급격하게 오르는 세계적인 사건이 터지게 되면서 중화학공업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고 거기다가 부가가치세의 도입에 따른 물가 인상까지 겹치게 되면서 박정희 정권을 버텨왔던 두 개의 기둥이 반공과 경제개발이었는데 이 경제개발이라고 하는 명분이 크게 약해지게 되면서 이후에 부마 항쟁을 계기로 유신체제가 무너지게 되는 한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더 했었나요?
네, 그것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우리나라의 이런 빠른 경제 발전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를 만큼 기적적인 성과이기도 하였다. 물론 이러한 경제 성장을 이뤄내는데 국가 주도 전략이 유효했던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이나 저축률 이런 것들이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기업들의 자금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 역시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빠른 경제 성장에는 몇 가지 위험성,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는 지나치게 대기업, 재벌 위주의 경제 구조다. 이들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컸다라는 것이었어요. 그죠? 이승만 정부 시기에 귀속 재산을 불하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의 원조 물자를 나눠주는 것, 그리고 박정희 정부 시절에 수출 주도형 산업을 육성하는 과정 등등 해서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정부의 특정한 대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받게 되고 특혜를 받게 되면서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게 되었고 그들이 문어발식으로 다양한 산업들을 장악해 나가는 경제의 다양한 분야를 장악해 나가는 재벌로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재벌이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우리나라의 이 60, 70년대 빠른 경제 성장은 어찌 본다면 대기업 재벌 위주의 경제 성장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문제는 이들이 커가는 과정에서 정치인들은 특혜를 제공하고 기업인들은 정치인들에게 뒷돈을 제공하는 정경유착과 같은 정치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그다지 건드지 못한 모습이 오랫동안 이어졌다라는 것이었고요. 기업은 장사를 잘하면 흥할 수도 있지만 못하면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특정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너무 컸다. 그래서 기업 하나가 망했을 때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휘청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1997년에 IMF 외환위기는 그러한 대표적인 기업 한두 개가 쓰러져서 찾아왔던 큰 충격이기도 하였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맞나요? 네, 지난 시간에 화면도 중간에 멈추고 이래저래 어려움이 많았죠. 그죠? 오늘 시간에 무사히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간절하게 간절하게 바래 봅니다. 자, 빠른 속도의 경제 발전의 두 번째 문제 바로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 인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던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고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가진 게 무엇이었다? 노동력, 값싼 노동력이었다라고 했어요. 그죠? 6.25 전쟁이 끝난 직후에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적은 돈을 받고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 그지? 그래서 그러한 값싼 노동력을 이용을 해서 제품을 생산해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물건이 외국에게 수출되었을 때 다른 나라 물건보다 값이 싸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었고 그렇게 물건을 팔아서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 정부가 계속해서 경제 성장을 이끌어가고 싶어 한다면 우리나라의 제품이 계속해서 가격 경쟁력, 다른 나라 물건보다 값이 쌀 필요가 있고 다른 나라 물건보다 값이 조금이라도 더 싸려면은 그렇죠. 노동자들의 임금을 어쨌든 조금 더 적게 주면서 조금 더 많이 일을 시킬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 우리나라의 경제는 상당 부분 성장을 했는데 그만큼의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익이나 이 사람들이 일하는 환경이 개선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왜냐하면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에게 낮은 임금을 주면서 오랜 시간 일을 시켜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어떤 데에서부터 출발했다 그랬어요? 노동집약적 경공업에서부터 산업이 발전해 나가기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대표적인 의류, 섬유 같은 산업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산업이었다라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노동자들은 단체를 만들어서 사용자, 회사 측과 교섭할 수 있고 교섭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파업과 같은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그러한 행동을 나서지 못하게 철저하게 억압하였다. 그래야 경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다 보니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수준이 아니라 일을 하면 일을 할수록 가난해지고 몸이 망가지는 것들을 경험했던 노동자들은 이렇게는 살지 못하겠다. 우리에게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리라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움직임, 노동운동을 전개해 나가게 됩니다. 그 시발점이자 변곡점이 되었던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바로 전택일 분신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교재에는 1979년으로 돼 있지 않나요? 오타이요. 수정해 주세요. 1970년에 일어난 사건
사건이었고요. 굉장히 큰 충격을 던져주었던 사건입니다. 선생님이 말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사건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마음속 깊이 느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도 꼬꼬무 영상 잠깐 보고 마저 이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리나 씨 좀 녹화 좀 꺼주실래요? 네, 우리 그래서 짧은 영상으로 전태일 분신 사건이 어떤 일이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하였죠, 그죠? 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이 얼마나 힘들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가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학생이나 지식인들도 민주화 운동과 더불어서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찾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노동운동을 그들이 돕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때 이 사건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노동자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에서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서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 오랜 시간 일하고 있는 상황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오늘날처럼 노동자들이 법적으로 자신의 일하는 시간이 보장받는 이러한 어떤 변화가 지금보다 훨씬 더 늦게 이루어질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건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노동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노동의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넘어갈까요? 네. 자, 저임금 정책과 함께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저고가 정책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일제강점기 때 이런 이야기 했어요. 왜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은 쌀을 가져가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일본의 산업 발전을 이루려면은 저임금을 이뤄내고 저임금을 하려면은 노동자들한테 월급을 적게 주려면은 최소한 어느 만큼은 줘야 된다. 먹고 살 만큼은 줘야 된다. 그죠? 그러려면은 밥값을 낮추는 게 저임금 정책으로 함께 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당시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저임금 정책을 이루기 위해서 저고가 정책이 유지되었습니다. 정부 정책에 의해서 농산물 가격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다라는 것이죠. 꽤 오랫동안 이어졌어요. 1950년에서 시작된 저고가 정책은 한 2005년? 한 50년 가까이 이어졌던 것으로 선생님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농촌의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농산물을 팔아도 남는 수익이 얼마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농촌은 나날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고 반대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일자리가 있는 도시들은 점점 더 부유해지게 되는 것이죠. 도시와 농어촌 간의 소득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농촌 사는 사람들은 굳이 내가 농촌에 계속 살고 싶을까? 아니에요. 그죠? 열심히 일해봐야 돈도 못 버는 거 내가 여기 뭐하러 있어? 라는 생각 드는 거죠. 그죠?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몰려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농촌의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면서 농촌 사회가 붕괴되어 나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농업을 가지고 다른 말로는 1차 산업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왜 1차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물건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은 2차 산업이라고 하고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일컬어 3차 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 원재료. 쉽게 말해서 먹을 게 있어야 물건을 만들고 물건을 만들어내야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거 아니에요. 그죠? 농업이라고 하는 것 비록 우리나라가 지금 농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농업 기반이 있어야 그 위에 2차, 3차의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농촌 지역의 붕괴는 박정희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은 조금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 박정희 정부에 대한 높은 지지율을 보인 것이 또 이 농촌 지역이기도 하였거든요. 따라서 농촌 지역에 대한 어떤 근대화, 그들의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정부적 차원에서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70년부터 전개된 사회운동이 바로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들어는 봤나요? 가끔 가다가 체육대회에서 반티 초록색 건일반이 이런 거 티 만들어서 입는 거 볼 수도 있었죠. 그죠? 박정희 정권 시절에 이루어졌던 농촌 지역에 대한 소득 증대 그리고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사회운동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가 소득의 증대, 농사 짓고 사는 집들이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고요. 농촌의 근대화,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인 발전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농촌에는 초가집들이 대단히 많이 있었는데 이 시기에 그런 것들이 싹 다 철거가 되고 현대적인 가옥으로 바뀌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흙길에 아스팔트나
콘크리트가 깔리면서 도로가 만들어지는 거, 또 이제 하천에 제방이 쌓인다거나 아니면은 콘크리트 다리가 놓이는 이러한 것들이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 사람들의 생활시설이 조금 더 나아졌다,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이 더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서 농촌 지역에 대한 소득도 어느 정도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합니다. 다만 몇 가지 한계가 있는데, 우선은 첫 번째, 유신체제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박정희 정권에 대한 지지도도 농촌 지역이 도시 지역보다 더 높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이런 어떤 경제 발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 속에서 이루어진 사회 운동이기도 하였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부모님 세대만 해도요, 이거에 대한 기력을 아주 노릇하게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아침마다 방송이 나오면은 다 같이 나와가지고 뭐 체조를 해야 했다든지, 아니면 우리 마을에 뭘 만드니까 다 같이 나와서 일해라라고 해가지고 가서 일을 해야만 했다든지 같은 이런 이야기들을 선생님 부모님 세대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지금 도로 만드는 사람들, 다리 만드는 사람들 대충 옷 입은 거 보니까 정부에서 돈을 주고 고용한 노동자인 것 같아요? 마을 사람들인 것 같아요? 마을 사람들이에요. 그죠? 정부에서 진행했던 이런 사업들, 사실은 주민들을 거의 반강제로 무료로 일을 시키는 형태로 이루어진 사업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물론 마을에 다리나 도로가 만들어지면 마을 사람들이 주긴 하겠습니다만은 과연 국가가 개인의 노동력을 차치해도 되는 것인가? 라는 이런 어떤 생각이 살짝 들기는 하죠. 그죠? 네,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가 농업에서 산업으로 번해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어찌 본다면은 농촌 사회의 붕괴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정으로 농촌 사회의 소득을 증가시킬 거였다면은 산업 사회에 맞는 형태의 혁명적인 어떤 구조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러한 사업들의 경우에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언발에 오줌 누기식, 일단은 농촌 사회를 어떻게든 조금 더 잘 먹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수준의 사업 정도였다라고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농촌 사회에는 오랫동안 우리의 전통 문화가 많이 남아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선생님 부모님 세대들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마을마다 다들 풍물패가 있어서 뭐 명절이 되면은 각 마을의 풍물패들이 와서 각자 자기들의 가락을 치면서 서로 경연을 벌이기도 하였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마을마다 대대로 물려져 내려왔던 무당들이 존재했다. 그런 분들을 늘 단골이라고 부르면서, 단골 손님이 자기 마을에 있는 무당을 맨날 찾아간다고 해서 단골에서 비롯된 말인 거 아나요? 네, 단골이라고 해서 마을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무당들이 한 명씩은 다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때 이 기간 동안에 많이들 사라졌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 마을마다 뭐 양조장, 술 만드는 데 있어서 마을마다 막걸리 맛이 다 달랐다라고 했는데, 뭐 그런 것도 싹 다 사라지게 되면서 지금에는 그런 것들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어요. 자, 아무튼 이런 일들이 전개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저고가 정책으로 인해서 농민들도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나서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고 적극적인 농민운동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1970년대에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농민들이 스스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섰던 운동의 사례로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농업협동조합 민주화운동이라든지 농가부채탄압운동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농업협동조합, 줄여서 뭐라고 하나요? 농협이라고 하죠. 농협이 하는 일은 두 가지죠. 농민들의 금융 업무를 해주는 것, 그리고 농민들이 생산해낸 생산물을 소비자와 연결시키는 것, 이 두 가지를 농협에서 해주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사실 이 농협에서 일을 하는 것은 어찌 본다면 꽤나 중요한 수입을 거둬들일 수 있는 일이기도 해요.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시켜주는 일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뭔가 장난질을 치면은 또 자기 개인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원래 농협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조합장이나 중앙회장 같은 이러한 자리들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임명하는 임명제였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조선시대 탐관오리 생각하면 돼요. 정부가 다 뇌물을 먹이고 공무원들한테 뇌물 주고 임명되는 겁니다. 조합장이나 중앙회장으로. 그러면서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시장에 파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중간에 떼먹는 다던가 뭐 이런 일을 벌이는 일들도 종종 있었고요. 농민들과 이 사람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농민들의 의견이 농협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뭐 이런 어떤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명제가 아니라 농민들이 직접 자기 손으로 중앙회장이나 조합장을 뽑도록 하는 선거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던 운동이 바로 농업협동조합 민주화운동이었고요. 1988년에 그런 성과를 이뤄내기도 하였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농가 부채 탄압 운동은요, 농가 부채, 농민들이 지고 있었던 빚이야. 이 사람들은 왜 빚이 생겼나? 가만 생각해 보면은 정부에서 저고가 정책을 유지했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빚을 지게 되지만은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다 보니까 나날이 빚이 늘어가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 농민들이 지고 있는 빚은 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우리의 빚을 없애줄 것을 요구하는 농가 부채 탄압 운동 같은 것들이 1980년대에 이루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농민운동이 전개되는데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던 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른바 한평고구마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라남도 한평군은 예로부터 고구마가 많이 생산되기로 유명한 지역이었다라고 해요. 1976년에 농협에서 우리 고구마 많이 사줄 작정이다. 고구마 많이 농사지어라. 비싼 가격에 사주겠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평군의 농민들의 경우에는 땅도 넓히고 고구마도 많이 사가지고 많이 심어가지고 많은 고구마를 생산했는데, 그런데 농협에서 약속과 달리 약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조금 방 고구마를 사가고 나머지는 안 사주는 겁니다. 결국 팔리지 않은 고구마는 그대로 다 썩어서 문드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농민들은 많은 투자를 하고 열심히 일했지만 자신들이 이뤄왔던 이러한 성과나 투자한 성과를 전혀 거두지 못한 거죠. 농협의 말만 믿었다가. 그죠? 자, 결국에는 농민들이 분노해서 농협에게 이 문제를 제기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당시 거의 유일하게 조직되어 있었던 성당 쪽의 조직이 카톨릭 농민회에서 이 사건을 맡아서 해결해 주고자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카톨릭 농민회가 중심이 되어서 농협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게 됩니다만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는 박정희 정권 시절 때 경제 정책이 무엇이었느냐? 빠른 경제 성장을 위해서 저임금 정책이 유지가 됐고, 저임금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고가 정책을 유지해야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농민들이 조직적으로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요구하는 이런 상황을 국가 입장에서는 반드시 막을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경찰들까지 나서서 이러한 어떤 농민들의 당연한 요구를 반정부 활동으로 모르면서 협박하고 억압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결국 1978년 한평군의 농민들의 경우에는 피해 보상과 탄압 중지를 요구하면서 단식 투쟁까지 하게 되고요. 이 사실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많은 지지를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정부와 농협도 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농협에서 농민들의 모든 요구를 받아들여 면서 피해를 보상해주게 되는데,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원래 이 고구마를 사주기로 했던 회사가 있었고, 그리고 농협을 통해서 사기로 이미 다 얘기가 되어 있었는데 농협 직원하고 그 회사 직원 둘이서 짝짝꿍이 되어가지고 80억 정도를 빼돌리고 농민들에게 일부 고구마밖에 사주지 않았던 게 애당초 이 사달이 났게 되었던 원인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농민들도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한 단결과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농민운동이 전개되었던 계기로 작용하였던 사건이 바로 한평고구마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넘어가도 될까요? 이거 10분에 끝나는 거죠? 네, 이래저래 시간이 끌렸는데 딱 맞추게 되겠네요. 자, 우리는 방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임금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고가 정책이 유지가 되었고, 그래서 농촌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농촌에 살던 사람들은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몰려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농촌의 붕괴도 빨랐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도시로 몰려드는 빠른 도시화가 진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도시는 이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밀려들게 되다 보니 그들이 필요한 일자리를 다 찾지가 못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농촌에서 도시로 오긴 왔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가난한 도시 빈민이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였고요. 농촌에서 도시로 왔는데 살 집을 구하지 못해서 아무데나 자기들이 주워온 이런 건축 폐자재 같은 것들을 얼기설기 얹어가지고 대충 살 집을 만드는 빈민촌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서울의 모습이에요. 80년대 서울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죠. 그죠? 달동네라고 불리는 빈민촌들이 대부분 무허가의 열악한 생활 환경으로 구성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요, 88년에 전 서울올림픽 같은 거 개최하는 과정에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외국 손님들 많이들 올 텐데, 도시에 이런 빈민촌들이 있는 거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냐. 우리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정리 좀 하자라고 해서 도시의 빈민촌들에 대한 정리 사업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돼요. 어떻게 정리할까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하는 살집을 마련해주고 이사해서 가라라고 이렇게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서 주민들이 이주가 진행이 되는데 사실 그 과정도 매끄럽지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주를 했던 주민들이 분노해서 폭동을 일으키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경기도 성남시가 원래는 광주 대단지라고 불리고 있는 지역이었거든요. 자, 여기에 서울 근교니까 여기에 살집을 마련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서울에 있는 도시 빈민들에게 한 10만여 명에게 이주를 정부에서 서울시에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은 그래 새집 생긴다고 하니까 좀 돈이 들겠지만 그래도 이런 어떤 빈민촌에 사는 것보다 낫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정부와 시의 약속을 믿고 이주를 해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 가서 사람들이 마주했던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냐면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네. 사진을 좀 크게 넣어놓을 거야. 네, 거기 가서 보게 된 상황이 이런 거였습니다. 보이나요? 네,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군용 텐트 하나 박아놓고 여기가 새 집입니다 라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극도로 실망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런 이주 사실 무료로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히 아니었어. 주민들한테 살 집과 땅을 주는 거기 때문에 약 일정 부분의 금액을 부담을 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근데 여기 원래 아무것도 없는 맨 땅이었으니까 땅값이 어땠을까? 굉장히 쌌겠지. 그래서 처음에 정부에서 이 사람들한테 요구했던 금액도 얼마 되지 않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아무것도 없는 여기에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살게 되니까 당연히 땅값이 비싸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부동산 투기꾼들이 몰려와서 땅을 사들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땅값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이 땅을 사람들한테 제공할 때 값이 올라가게 되면서 돈 더 많이 내라 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사해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부만 믿고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텐트 하나 져 있는데 돈도 우리가 약속했던 것보다 더 내라고 해. 분노가 폭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분노한 광주 대단지로 이주해 갔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차를 불태우고요. 사람들이 손에 뭔가를 하나씩 쥐어들게 되죠. 그러면서 시내버스 하나를 납치해서 약간 매드맥스 느낌 나죠? 네, 시내버스 하나를 납치를 해서 서울로 올라갔고요. 서울 시내에서 정부와 서울시에 대해서 항의를 이어가게 됩니다. 자, 결국 정부에서는 성남 이 광주 대단지에다가 여러분들의 일자리 공장 마련해주겠다, 상하수도시를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성남시로 승격해서 사람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전면 수용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으니 이게 바로 광주 대단지 사건이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이번 시간에 1960년대와 70년대 경제개발 과정에서 일어났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1990년대의 경제발전과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기말고사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